이런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제가 이 탄핵이 벌어지기 이전에는 상상도 안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직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계속 나와가지고 그 혈기운동 하시는 분이 옆에서 멀리서 응원하고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연설을 하게 되고 연설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왜냐 저는 정당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헬기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다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그게 정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당을 만들어서 원내에서 싸우지 않으면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광영이 이 태극기 집회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광영 씨도 그 당시에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속 커지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의논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광영 씨가 당을 만들어도 될까? 이랬습니다. 할 때까지 해보면 될 것이면 될 것이고 안 될 것이면 안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당을 만드냐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데 이거 사람들이 태극기 물결이라고 하는데 물결은 바다로 흘러가다 보면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이 태극기 물결을 댐을 쌓아서 막아서 전기를 생산해야 그게 파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정광영 씨한테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정광영 씨가 그 말을 듣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뒤에 갑자기 도태우 변호사가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광영 씨한테 저거 시킨 거냐, 협의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 도태우 씨 혼자서 저런 생각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와 다 협의하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당을 만들면 언제 만드느냐 그랬더니 이미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박사모들을 다 시켜서 각 지역당을 만들고 그거를 선관위에 신고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누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저보고 당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고 당을 만드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만들어 놓은 당 이름을 저놈들이 저렇게 쓰레기처럼 내팽개쳤으니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살리면 될 거 아니냐.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광영 씨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 새누리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가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정말 헌신을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정광영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조원진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으로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엄청 설득하고 만나서 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환호를 질렀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저는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김진태 의원하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태극기 국민들의 기대를 키워놓고 이제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조원진 의원 지역구에 와가지고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당신이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진태 의원하고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제가 지금은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래도 역시 김진태 의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진태 의원이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문자로 하자고 그래요.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문자만 하지 전화 통화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제가 김진태 의원 선거하고 그럴 때 그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주고 그 스태프들 밥도 사고 꼭 대통령으로 나오시라고 나중에 얼마나 그렇게 제가 빅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쉽게 만나지도 못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제가 조원진 의원을 너무 지지해가지고 삼선 의원이 나와서 진실을 외친다는 거 그거 하나로 제가 정말 저는 헌신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지금도 우리 태극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이 있어서 그 국회 안에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그 악법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개인지 모르고 저도 아직 쉬어보질 않았지만 또 그 뭐 여러 가지 5.18에 관해서도 만들어놓은 법이 저는 한 수십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진 법은 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타게 악법을 막자고 여전히 그들은 세월호니 5.18을 가지고 계속 법을 만들고 있고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꾸려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학대법 이런 것들 다 그게 나중에 북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악법입니다. 우리가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의 헌정체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이제 다가오는 6월에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근혜 무죄석방을 외칠 때 저들은 헌법의 귀절을 분명하게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걸로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직한 개헌 무슨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인지 뭔지 이 사람들이 내놓은 그 개헌안 초안을 보면은 경제는 경제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또 이 국가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대로 다 교묘하게 단어 몇 개 바꾸고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지금 완전히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사실 건강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자주 방송을 못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게 공짜는 없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자주 못하니까 이제 후원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지 후원도 들어올 텐데 제가 아파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2번의 정명 칼럼을 썼는데 개헌을 막아야 된다. 나라 체제가 바뀌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2번의 긴 칼럼을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진정방송 사이트에서 최근에 제가 했던 개헌을 막아야 된다라는 칼럼 2개를 꼭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헌안에 특히 또 스님 같으신 분이 하는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혹시 법륜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촬영해서 이거 촬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분은 좌파 중에 좌파고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 형도 간첩이었고 그 집안이 다 극좌입니다. 그 사람 말고 우파 방송을 하시는 네? 석가모니 방송인가? 네. 그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헌법 개정안 제안한 거 그거를 가지고 방송을 하셨던데
그걸 또 한번 찾아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고 하는지, 예를 들면 이 토지 공개념이니 이런 단어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게 토지, 부동산 소유를.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고 민주주의라는 말만 넣어가지고 교묘하게 바꾸고 하는 것들. 자유가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하고 차별되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체제가 바뀌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느 결에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이 권리와 자유가 극도로 제한이 되는 체제로 우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가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이건데,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 잘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이대로 되겠는가? 우리가 제목은 숱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고 바뀌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극기 집회 나가서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또 대한민국 저 문재인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 외치고 문재인 퇴출 등에 써붙이고 다니고, 이거 백년에도 한방귀도 안 됩니다. 저들은. 왜냐? 저들은 보수 우파 국민은 지네들이 하는 것처럼 피 흘리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어도 시간 되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집에 돌아갈 거라는 걸 압니다. 저는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맞아요. 문재인이를 탄핵하거나 파면을 하거나 아니면 끌어내리거나 강제로 이걸 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못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있는 겁니다. 팔자. 이분이 정말 배가 세고 운명을 타고났다면 이분이 나라를 구하는데 어떤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감옥에서 무기력하게 있다가 병고에 시달리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러면 그게 안 되게 하려면 저는 지금 그래도 애국당에서, 제가 애국당 얘기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애국당에서 그래도 원내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런 구금 자체가 불법이니 당장 가석방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 집으로 모셔야 된다고 원내에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 박근혜 대통령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이건 좀 심하지 않냐 하는 국회의원들 다 결집해서 문재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국당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밖으로 쳐 돌아다니면서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박근혜 무죄 석방만 외치고 있으면 뭐 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국당이 하는 지금 그 행태가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당원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보수, 전 처음에
태극기 집에 나갔을 때 제가 연설을 하던 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걸 보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왜냐? 보수가 이렇게 많이 자기 목소리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탄핵 잘못됐다고 외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많이 울고 제가 그때 우리는 태극기 의병이라고 했습니다. 전 지금 태극기 의병이란 말도 후회합니다. 왜냐? 의병은요 피 흘리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실컷 소리 지르고 나서는 전부 술집이나 음식점에 올려가서 실컷 먹고 웃고 떠들고 집에 갑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저도 물론 밥 먹으러 끌려간 적도 있고 고생하신 분들 모아서 밥 산 적도 있고 끝나서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가 피 흘리고 싸워도 지킬동 말동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합니다. 그리고 설마,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각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거,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다른 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에. 나중에 홀라당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정말 그 찬물에 있는 냄비에 올라앉아 있다가 서서히 더워져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익어버리는 이 개구리꼴들이 바로 지금의 국가가 아닌가. 지금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걱정하는 사람들만 저렇게들 하고 있느냐. 뭐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나는 돈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면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이미 문재인 5년간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그리고 외국 나간 사람들 제 주변에 꽤 많습니다. 저희 남편도 저보고 분위기 이상하면 바로 떠나자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이제 나는 안 간다. 난 이 땅에 전쟁이라도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미. 그래서 남편하고 그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라는 분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안위함을 잃을까 걱정하고 겁내고 이러실 게 아니라 우리 우파가 이뤄낸 이 대한민국, 우리 보수 국민들이 힘들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저도 치열하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저도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어려운 시절 다 겪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받은 그 옥수수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더 지키고 간직할 게 있다고, 뭘 더 눈치를 보고 무서워할 게 있다고 지금 목소리를 더 못 내는 건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선동을 한다, 뭐 어떤다 이런 얘기들도 하겠지만은 태극기 집회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태극기와 함께 몽둥이라도 들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를 봐야 돼.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거는 폭력이고 엄밀히 따지면 옳지 않죠. 우파는 아무리 우리 장사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뭐 때로는 좀 과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쌓아놨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하나씩 둘씩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무너지는 꼴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는 결국 내가 가진 거가 다 없어진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는 건
옳지 않지만 더 큰 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싸움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극 집회도 달라져야 되고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의 결의도 더 강력해져야 되고 원내에서 조원지는 싸워야 됩니다. 맞아. 태극기 집회 여기저기 우리가 이 전국을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받은 바가 없고 언론의 허위 사실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래도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모든 신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을 왜 가둬놓겠나 인간이라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박근혜 무죄 석방 외치는 게 씨가 먹히겠습니까? 먼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서 설득을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헛고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지방에 있는 국민들을 알게 하느냐? 특히 지방을 다니면서 저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차의 영상차를 곳곳에 다니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좌파들이 좌파 영화 그거를 보여주려고 소외된 노인들 그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집 빌려서 영화관 차려가지고 그걸 또 방송으로 내고 보여주는 영화라는 게 전부 무슨 택시 운전사니 무슨 뭐 그런 지네들이 만든 완전 거짓말 역사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걸 또 좌파 방송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그거를 또 해서 또 그걸 못 본 국민들한테도 보여주면서 저렇게 노인네들 소외된 노인네들을 찾아다니면서 영화도 보여주고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 갖게 하고 그 영화로 국민을 세뇌하고 이런 걸 우리 우파가 왜 못합니까? 영상이 붙어있는 차 그거 빌리는데 돈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빌려서 태극기 탄핵 과정을 다 보여주고 최근에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일했던 분이 나와서 애당초 그 헌법 그 탄핵 소추안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 진술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 캡처해서 영화로 다큐멘터리처럼 짧게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고 다니는 거죠. 우리도. 국민들이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우리 편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만 다니면서 이게 진실입니다 라고 외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서울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박근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지가 그래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써서 외우고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게 문제였는지. 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아무리 법치 회복을 외쳐도 왜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결코 우리 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억지, 극우, 꼴통, 박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원래 박사모도 아니었고 박바도 아니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인데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문재인은 저 낙동수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어울려 다니니 문재인은 어떻게든 안 되겠다. 저는 문재인이 그렇게 골수 사회주의자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또 잡혀갈까봐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서 대항마가 박근혜밖에 없는데 박근혜 여자분이 과연 대통령감인가 이 보수적인 이 사회에서 남성 위주 사회에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책을 다 사서 읽어봤어요. 박근혜 씨가 직접 쓰셨다는 일기장, 수기 이런 것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읽고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가슴이 공감이 되고 이분의 그 열정과 애국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책을 보고. 깨끗하고. 그래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박근혜 대표 의원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에 논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떠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마녀사냥 당한 횟수를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을 거예요. 아마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 검색어 1위를 그렇게 여러 번 한 사람도 아마 연예인 중에서도 별로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녀사냥을 당하면서 저는 꿋꿋하게 끝까지 대통령 선거 발표 직전까지도 당선자 발표나기 직전까지도 저는 다 문재인이라고 그랬는데 당선될 거라고 팻말을 꿋꿋하게 저는 들고 있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고 국가관과 정체성 확실한 분이 깨끗한 분이 됐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자마자 내가 구성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저 이거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청장 한 놈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목으로 그 어려운 구인데 재정자료 또 20%밖에 안 되는 구에서 돈을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국민 특강을 갑자기 하는데 박정희의 정책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개자식들이 말이야 욕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태극기 들다가 욕이 많이 늘었어요. 이놈 저놈이 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제가 애들이 욕하는 게 싫어가지고 청소년 언어 교화 순화 교육 과정까지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표준말 좀 쓰게 하고 욕 좀 하지 말게 하려고 제가. 그런데 요새는 이 욕이라는 게 감정이 격하면 절로 나오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도 조심을 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있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금만 더 강력한 독재자라면 그놈들 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반역학질하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인본주의자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형을 시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누구 덕에 사는지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갑자기 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특강 교실을 여기저기서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거기 그 구민들까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 구 게시판에다가 반대 의사를 수백 개를 올리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좌파 단체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면서 하라고 그런 거죠. 그 구청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1월달인데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그 가특강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데 이 구청장이라는 놈이 밥 뜨뜻하게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그걸 비웃으며 지나가는 사진이 인터넷에 떴어요. 제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 종북 좌파 지자체장들을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러고 올렸다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재판 폭탄을 맞고 온갖 마녀사냥을 당하는 그 시작이 저의 이 굴곡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거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얘기를 했다고 제가 물론 저는 그걸 형사적인 처벌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민사적으로는 제가 다 손해를 물어줬습니다. 몇백만 원씩. 이 나라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장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몇 가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 북한에서도 자기 일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제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다 어떻게 돼요?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문재인을 문재앙이라고 했다고 경찰 수사하겠다고 떠드는 놈들이 문재인 생일이라고 온 저기 지하철역에다 생일 잔치처럼 누가 한다고 해도 나 같으면 말릴 것 같은데 좋다고 그거를 내버려두고 뭐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지지자들이 한 거다. 부당 기부행위 아닙니까? 그런 거 엄정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우파들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껏 하는 짓이 아무도 없을 때 거기다 침 뱉고 가는 거. 네. 저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집에 있으면서 제가 내가 이걸 나와가지고 밤에 이걸 다 때려 부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가 뭔가 강력한 우파 단체가 있어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우파 단체들이 없고요. 이 태극기 국민들의 그 애국심을 내가 좀 다 가져볼까? 이쪽으로 다 오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13년 1월 달에 그렇게 재판 폭탄을 맞고 지금도 재판이 한 8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14개를 끝냈습니다. 돈도 몇 천만 원 썼어요. 변호사 비용이니 뭐 손해배상이니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걸 왜 하겠습니까? 제가 원래 성격이 내가 벌린 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저도 요새는 지칩니다. 저놈들이 끝까지 지치라고 저러는 거예요. 정령 지쳐라 이랬구만. 온갖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많이 받고 딸을 뭐 납치해서 강간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놈도 있었고 그래서 딸한테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입니다. 미국에도 좌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제가 박원순을 잡겠다고 시장 출마도 하려고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돈만 쓰고 다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당시 새누리당이 저를 경선에도 안 보내고 저는 제가 서울시장 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경선을 TV 생중계를 하니까 서울시장은 돈이 없어서 나갈 엄두도 안 나왔지만 경선까지는 나가가지고 내가 박원순에 대해서 조사했으니 속속들이 그 사람 인생을 제가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경선에서 내가 박원순에 대해서 지리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게 전국에 생방송되는 거니까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은 토론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저를 아예 경선에 붙여주지 않더라고요. 저하고 그 당시에 지금 감옥 간 여자 누구죠? 어? 이모더라? 이혜훈하고 저하고 지지도가 비슷했어요. 시장 적합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제가 돈을 내고 했는데 저하고 비슷했는데 그 여자만 붙여주고 저는 안 붙여주더라고요. 저는 워낙 강성이라서 내가 그 지역도 거기도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당협위원장 응모도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의 심사위원들이 정미영 씨는 너무 극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극우라는 뜻이 뭔지는 아느냐고. 지금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자는 있어도 극우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극우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극자나 반국가 행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가서 죽입니다. 진짜로 가서 죽이고
아주 혼을 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구입니다. 저는 말만 좀 했을 뿐인데 저를 구구로 보면 구구 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외치는데 그게 어떻게 구구입니까? 스스로도 구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국민이다. 이제 우니, 좌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자유민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 국민과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종북 좌파들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좀 있다. 뭔지도 모르는. 이 어중이 떠중이들을 우리가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14년 말에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특히 아스팔트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테 내가 너무 실망을 하고, 우파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 논객이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저는 이 원탁회의를 만들어보자고 제가 다녔어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하신 분들을 다 만나서 우리도 원로 원탁회의를 만들어보자. 좌파들은 개같은 개나 소나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시국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그게 시민단체 대표들의 전부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이 원로들, 책임이 있는 이 논객들이 원탁회의 만들어서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의견을 종합해서 내면서 강력하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 그게 힘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고 제가 만나러 다녔는데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해. 뭐 생각은 좋으니 다른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해봐라. 근데 다 완성이 되더라도 나는 참여 안 한다. 왜냐? 그리고 제가 따져보니까 누구누구가 싫어서요. 누구누구가 싫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나는 상극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이런 것들이 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사람이 앉는 그 원탁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가 없대요. 저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시키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후보들 연설하고 돌아올 때까지 1시간, 2시간을 앉아서 기다려가지고 선거본부에서 호소를 했어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지금 우파 후보가 단일화돼야 된다. 단일화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럼 당신들도 좋을 거 아니냐. 한 명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이게 뭐 2번째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퇴하는 건 창피해서 못한다고. 그리고 떨어져도 나 떨어질 거 안다. 떨어져도 좋다. 나는 끝까지 가는 게 내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저 그리고 나서 절망을 해가지고 이 나라는 보수 때문에 망하는구나. 좌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집도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전에는 뭐 여기 와서 뭐 연설 좀 해달라, 뭐 저기서 피켓 좀 들어달라, 뭐 이러면은 제가 다 했었습니다. 무슨 뭐 강사원 앞에서 소리 질러달라, 뭐 다 했어요. 어디 뭐 수백 명 기자회견이 열리니까 거기 꼭 와달라. 가보면 한 20명 와 있습니다. 자기 팬들끼리. 다 뻥치고 있는 거예요. 200명 부르는 노력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자기들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뻔스 올리는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때려치고 집에 들어앉아서 나무나 심고 잔디 깎고 꽃 심고 그러고 있으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갑자기 뭐 최순실 사건이 딱 터지는데, 처음에는 최소원이라는 이름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최소원 씨 그 건이 터지는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광우병보다 커지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느낀 게,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들 안 되니까 대통령을 아예 몰아내려고 그러는구나. 이건 광우병보다 더 큰 문제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집에서 잠을 안 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의 이놈들이 상당수가 우리 농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래가지고 뭐 모인다고 그러길래 서울역에서 처음 모였을 때 제가 차를 타고 빙 돌아가지고 봤어요. 몇십 명 모였어요. 창피해서 거기 갈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거기 빙빙 돌다 그냥 오고 동대문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꽤 사람들이 좀 모여서 아 이래로 퍼졌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청계천에 한번 가보니까 청계천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행진을 해서 거리를 가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걸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정광용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나를 몰랐는데 누가 정용 씨 데려다 연설시키면 잘할 거라고 했대요. 제가 그래서 처음 나갔는데 나갈 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걸 국민들한테 불을 지르고 이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르고 선동을 하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글을 써가지고 나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매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마다 저는 고민을 하고 아이템 한 가지씩을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 권양수 부속부터 해가지고 김대중 노벨 평화상 반환하라 이런 거 한 번에 한 번씩 사람들 마음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다 연설 주제를 해가지고 뒤집으려고 저는 선동을 하려고 정말 국민을 선동을 해서 보수들이 다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 저렇게 돼버리고 정당 만드는 일도 개판이 돼버리고 저 태극기 집회 그렇게 나갔지만 정광용 씨한테 따로 앉아서 차 한 잔을 얻어 마신 적이 없어요. 플라자 호텔에서 같이 만났는데 거기 나오신 다른 분들 차를 제가 다 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광용한테 이렇게 큰 집회를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공진단을 한두 개씩 손에 쥐어주면서 열심히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판이 되고 지금은 정광용이 저를 고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은 이제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이런 얘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 저는 대한애국당 얘기를 입에 올리기 싫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나마 주장하고 떠드는 그리고 내세우는 정책으로 해서 우리가 이 당을 믿어야 되는 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제가요 원래 한번 입을 열면 오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고를 따로 써갖고 왔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빨리 마무리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빨리 병원에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당을 하나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애국당을 개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진정한 당원이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든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당을 만든다면 저는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싶어요. 예전에 친박연대가 아니라 왜냐? 지금 젊은이들도 문재인에게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건 뭐 빨갱이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곧 저는 그저께 뭐 지지율이 54%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보니까 3점 몇 프로인가 5%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여론조사로서 의미 자체가 없는 외국에서는 그거는 아예 쳐주지도 않는 그런 정말 허접한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54%니 56%니 하고 떠들고 있는데 그 말은 곧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해왔던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문이나 좌파 정권들이 해왔던 그 선거 보면은 부정선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막아요. 이거는 우파들의 투쟁력, 그 저항정신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그 불의를 힘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이게 아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어나서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우리 개헌이 몇 조 몇 항을 뭐라고 바꿔놨는지,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써갖고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걸 들어갈 때가 아니라 우리 정신 상태를 점검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상태로 태극기만 들어가지고는 우리는 못 이겨요. 못 이기고 우리는 지금 논리도 없고 정확한 앞으로의 그 비전, 정책 방향 이런 것도 없어요. 대한애국당이 그걸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대한애국당으로 올 것이냐, 저는 결코 안 오신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바꿔야 되는 그 구체적인 비전과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꿈을, 희망과 기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애국당은 오직 박 대통령 무죄 석방밖에 떠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 당이 이래가지고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을 미래가 없이 떠난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을 정말 구하려면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반문연대로 싸워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는 줄이도록 하고, 여러분 새해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억울하면 병이 납니다. 예전에도 제가 부당하게 지방 발령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루푸스가 재발을 해가지고 제가 2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8개월 동안 입원하고. 지금도 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병이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한마디로 제가 아직 덜 성숙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마음속에 이 억울함을 빨리 치워버리고, 네, 더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제가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돌아가서 어저께까지는 검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안정되게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내시기 바랍니다.